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 262쪽에 지난주에 우리 15번 문제 262페이지에 12번 문제 15번까지 풀었네요. 현금 수지 측정까지 했고, 오늘 이제 16번부터는 투자 타당성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 뭐 4개 이상 나온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 4문제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투자 타당성 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은 수행가를 0으로 수익률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 수익률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면 수행가는 0으로 만들고 수익률은 당연히 1이 되게 만들어지죠. 수행가를 0, 수익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이 0하고 1 숫자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수행가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 같다면 그 수행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 수익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니까 부모자가 같으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죠? 뭐 이 1번 지문은 늘 그냥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이 요소보다 적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겠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더 작으면 기각해야 되고, 또 시장 가치가 투자보다 크다면 역시 투자는 기각하는 경우죠. 시장 가치와 투자 가치 중에는 투자 가치가 더 클 때 투자를 채택하죠. 그러니까 2번도 모두 투자를 기각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3번은 이제 수행가법, 수익수법, 내부수익률법, 바로 합계의 시가치를 고려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 수행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투자니 내부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니 딱 하나밖에 없다. A라는 투자는 한 개밖에 없다면 그지? 순행가법이나 내부수익률법 두 가지 결과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행가법에서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죠. 그럼 내부수익법도 당연히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이 투자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행가법이나 내부수익법은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투자인이 이제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수행가법은 A에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B는 투자하지 말자 이런 결정이 내려졌어. 근데 내부수익법은 B에 투자를 하고 A에 투자하지 말자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안이 이렇게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있을 때는 순행가법의 결과와 내부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안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순행가법이나 내부 수는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투자안이 2개 이상이 여러 개가 존재할 때는 순행가법과 내부 수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라?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되죠. 내부 수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순행가법에 따라서 A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지? 순행가법에 따라서 A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론적으로는 내부 수법보다는 순행가법이 월등히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때는 순행가법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에 A 투자의 순소득 성수가 5다. 그렇다면 A 투자의 종합자본 할인율은 20%가 되겠죠. 18%가 아니고, 왜냐? 이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바로 뭐죠? 종합자본 할인율. 순소득 성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도 하는데, 어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바로 이 순소득 성수입니다. 요거 비율 모르면 안 되죠. 순소득 성수. 이걸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소득 성수는 총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가 되는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분자의 총 투자에 부모의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이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뭐 종합 자본 환원율 어림시험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순소득 성수하고 종합 자본 환원율인데요. 종합 자본 환원율을 줄여서 종합 환원율이라고도 하고 또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더 줄였어. 우리 감정평가에서 배운 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환원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종합자본 환원율이나 우리 환원율을 구할 때 총 투자 금액에서 순영업 소득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순소득 성수하고 육수니까 그지?
부모 운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이 총 투자하고 같은 말이 뭐야? 부동산 가격이지. 부동산 가격에서 바로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환원율입니다.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율이나 이 환원율이 같은 편인데 알아둬야 됩니다. 자, 순소득 성수가 5다. 그럼 5의 역수는 5분의 1이겠죠. 5분이니까 0.2, 20%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자, 이 어림 셰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뭐? 총소득 성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 참네. 총소득 성수, 총투자 금액이 총소득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총소득 성수고, 이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리고 순소득 성수하고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 그리고 세전현금 수지 성수의 역수, 세전현금 수지 성수. 여러분,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분 투자에 지분 투자 금액이 세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에서 지분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요놈하고 역수, 이 세전현금 수지 성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이 어림시험법은 역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꼭 역수를 기억하셔야 돼. 그다음에 세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성수하고 역수는 뭐? 세후현금 수지, 지분 투자 금액이 세후현금 수지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거고요. 요놈하고 역수는 세후수익률. 요 역수가 직분합니다. 요 총소득 성수는 총자산율과 순소득 성수는 종합자본 환원율. 요 어떤 것들이 역수가 되는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어림시험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역수예요. 그럼 만약에 총소득 성수, 이 조소득 성수가 5가 나오면은 종합자본 환원율이 5분의 1이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순소득 성수가 10이다. 자본 횟수기간이 10년이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분의 1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0.1,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꼭 역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3번 지문 볼까요? 현금 흐름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객도 포함된다 그랬는데, 이 할인임금 수지보수비 순행가법, 수익수수법, 내부수익법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순행가법은 바로 순행가의 크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는데, 순행가가 뭐예요?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차감하고 남는 값이죠. 이게 순행가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이게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 이게 수익성 지수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유입과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이 할인임금 수지법 요 세 가지는 거지. 원래 유출은 현재 가치의 투자 금액이죠. 유출은 항상 투자 금액으로 나가는 투자 비용인데,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지출하는 그 현재 가치란 말이야. 근데 유입은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거지, 그지? 근데 요 유입이 두 종류가 있죠. 투자 후에 들어오는 유입은 뭐가 있죠?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이 뭐야? 세후 현금 수지. 그게 바로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이고, 그리고 처분 시 들어오는 자본이득이 세후 지분 복귀액. 이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요 두 가지 다 계산하는 요령 알고 계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미래에 관해서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꾼 거야. 요 두 가지 현재 가치가 바로 유입의 현재 가치고, 유출의 현재 가치는 뭐죠? 지분 투자 금액이지. 투자 시점에서 지출하는 지분 투자 금액. 그게 바로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인임금 수지보수법은 전부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는 방법이잖아, 그지? 근데 유입에 요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처분 시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다 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이 바로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이 바로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이 세후현금 수지지. 그리고 처분 시의 지분 복귀, 이걸 다 고려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게 할인임금 수지보수법이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할인임금 수지보수법이 가장 이론적으로 우수한 투자분석 기법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뿐만 아니고 처분 시 들어오는 수익까지도 전부 다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이 바로 할인임금 수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할인임금 흐름 분석에서 사용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 할인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가 아니고요. 할인임금 흐름 분석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수ren가, 수익선지수, 내부 수익률 이 세 가지가 할인임금 수지 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들이죠. 그럼 지금 5번 지문에 있는 것들은 뭐지? 세후 수익률, 그리고 지분 배당률, 종합자본환율. 요거 이쪽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종합자본환율은 어림시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죠. 어림시험법에서 사용되는 성수의 순소득 성수, 총소득 성수, 세전, 세후, 행군, 수지 성수가 있고 또 어림시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이 바로 종합자본환율,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이죠. 그죠? 이것들은 전부 어림시험법에서 사용되는 수익률입니다. 할인임금 수지 분석법이 아니고 그래서 5번이 틀려 있고요. 뒷장에 19번으로 가서 1번은 어려운 게 없구나. 아까 그지? 자, 이게 그 1번 지문에 순행가가 0이면 당연히 수익수는 뭐가 되죠? 1이 돼야죠. 순행가가 0이면 유익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유익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다면 수익수는 1이 되겠고, 또 내부 수익과 요구 수익은 같다 그래야지. 자, 순행가가 0이다. 순행가가 0이라는 말은 그죠? 이거는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 현재 가치가 어떻다? 같다는 뜻이겠지. 유입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당연히 순행가 0이 되겠죠.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뺀 값이 순행가인데 앞뒤가 같아야만 순행가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당연히 수익수는 1이 되겠죠. 분모 분자 같으니까지. 그러니까 순행가가 0일 때는 당연히 수익수는 무조건 1이지. 수익수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순행가가 0이면 유익과 유출 현재 가치가 같으니까 이거는 손익분기점 본전이라는 뜻이겠죠.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같으니까 그지? 그럼 손익분기점이 예상될 때는 투자 안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투자자가 최소로 원하는 수익이 같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지. 그러니까 내부수익과 요구수도 반드시 같은 겁니다. 순행가가 0인데 수익수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적은 경우 없어요. 또 내부수익 요구수보다 크다거나 적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반드시 내부수익과 요구수는 같고 수익수는 무조건 1이죠. 그죠? 이거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충족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과 현가 회수기간법이 있죠. 근데 현가 회수기간법은 합계가치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니까 시간가치를 고려하지만 이 회수기간법, 그냥 회수기간법 또는 단순 회수기간법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을 무시한다. 그리고 회수기간 설정의 비가학성 이런 것들이 문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요 단순 회수기간법은 지금 그죠? 0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지금 사업을 4년 한다고 가정하고 0년은 바로 뭘 뜻해? 현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현재 시점에서 지금 1억을 지출한단 말이야. 1억을 투자 비용으로 지출하면 1차 년도에 1년 후에 1,000만 원이 들어오고 2년 후에 2천만 원이 들어오고 3년 후에 3천만 원이 들어와요. 4년 후에 4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년째에 그죠? 6천만 원이 들어오도 얼마가 들어오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왜?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까지 합치면 전부 얼마가 회수가 됐어? 1억이 다 회수됐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그 기간까지만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그죠? 마이너스 1억이 나오든 4천만 원이 나오든 뭐 7천만 원이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 회수기한 이후는 얼마의 돈이 들어오든 이 돈에 대해서는 무시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자본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수기간을 설정할 때 그죠? 지금 이제 투자자가 목표로 만약에 5년을 설정했어요. 내가 투자한 자본이 1억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5년이다. 그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을 먹었어. 근데 투자 안 해서 지금 자금 회수 기간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4년 걸리죠. 그럼 투자해 안 해? 하겠죠. 근데 이 회수 기간을 목표 회수 기간이든 투자 안에서 자금 회수 기간을 설정하는데 그지? 이 비가학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만 하면 되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오든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수기간법은 이게 비할인 기법의 일종이죠. 그죠? 회수기간법이라든가 회계적 이익률법, 그리고 또 어림셈법, 이런 것들은 전부 비할인 기법이니까 합회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단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순행가법은 사전에 투자자의 요구 순위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틀렸어요. 순행가법이 아니고 내부 순위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어려워요. 이제 순행가법이나 수익선지수법에서는 우리가 화폐가치를 환원할 때 할인율로 뭘 사용을 하죠? 요구수익률이 할인율로 사용이 되지. 근데 내부수익법에서는 할인율이 뭐야? 할인율 자체가 그런 내부수익률이죠, 그죠? 이 화폐가치를 할인하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행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요구수익률이 사전에 몇 프로인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할인을 할 수가 없지. 그 화폐가치를 현지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순행가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행가법은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요구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요구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결정돼 있어야지. 근데 내부수익법은 할인율이 내부수익률이지 요구수익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알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내부수익법은 순행가법은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요구수익률을 알고 있어야만 할인을 할 수 있는 거야. 할인을 해야 유입이 현지화로 바꿔야만 유출을 비교해서 순행가가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순행가법은 사전에 요구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부수법은 사전에 요구수를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왜? 할인율이 요구수율이 아니고 내부수율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이게 아주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왜 순행가법이 이론적으로 내부수율보다는 우수하고 투자분석기법에서는 가장 우수한 기법으로 평가됩니까? 그 이유가 있죠. 첫째가 이 할인율이 요구수익률인데, 그지? 요구수익률이 내부수익률보다는 월등히 현실적이고 타당하다 이 말이야. 내부수익률은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요구수익률이 더 현실적이라는 거고, 또 순행가법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극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근데 내부수익법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하고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어요. 근데 A 투자안에 투자를 하면 순행가가 1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B 투자안에서 200만 원이 예상된다. 그럼 순행가법은 순행가가 0보다 크면 다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투자가 A에도 투자하고 B에도 투자해서 A, B에 같이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가지를 합친 요 A의 순행가와 B의 순행가를 합친 300만 원의 순행가가 반드시 나타나는 순행가. 이게 가치 가산 원칙이란 말이야. 그래서 300만 원만큼은 반드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가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의 극대화가 유일하게 달성되는 방법이 순행가법이지. 그게 바로 4번 지문이다. 이 순행가법은 가치 합산 원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A의 순행가가 100이고 B의 순행가가 200이다. 그럼 A, B에 함께 투자하면 반드시 300의 순행가가 반드시 달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상되는 순행가만큼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가치가산원칙이 적용돼서 수익 극대화 가능한 방법이 바로 순행가법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순행가법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한 투자 분석 기법으로 활용되는 거고요. 자, 21번. 부동산 투자, 제가 만약에 안 풀어주는 문제 중에서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꼭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 넘어가지 말고. 알았죠? 네. 자, 21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쓸모로 옳은 것을 모두 알아. 여기 있는 지문들은 뭐 늘 등장하는 지문들이고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될 지문들이겠죠. 내부 수익률법, 순행가법, 수익순수법은 할인연금 흐름 분석 기법이죠. 그죠? 요 세 가지가. 그리고 순행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의 경우 수익수는 반드시 뭐가 된다? 1이 되죠. 이렇게 순행가가 0이라면 반드시 수익수는 1이고 내부수가 요수도 반드시 같아집니다.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이 재투자율, 이 재투자율이 바로 할인율이야.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죠. 내부 수익률. 그리고 순행제 가치법은 시장 이자율이 아니고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순행가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되는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다. 자, 아주 중요해. 이 지문도 늘 등장해요. 이 할인율이 뭐가 사용되는지 모르면 안 되겠고. 그 말 리얼의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쓴다는 게 합리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서 목표이익률을 10% 책정했어요. 목표이익률을 10% 책정했는데 투자안에서 예상되는 이익이 15%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겠지. 내가 시험 목표보다 더 높은 이익이 예상되니까. 그런데
목표 이익률보다 투자 내 이익률이 더 적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지? 당연히 리얼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 미음에 내부 순위법에서는 내부 순위율과 실현 순위를 비교하여 투자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내부 순위법이 유입의 현재 가치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죠. 근데 그 내부 순위법은 투자 선택을 할 때 내부 순위율이 뭐보다 크면 투자를 하지? 요구 순위율보다. 요구수보다 크면 투자하니까 뭐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지. 실현 수익률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아직 발생도 안 해서 투자 후에 결과로 산출되는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기 때문에 투자 단계에서는 지금 실현 수익률은 발생도 안 했죠. 아직 투자를 하기 전이니까지. 투자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단계에 있는데 무슨 실현 수익률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비를 선택하는 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 되겠고요. 22번 문제. 다음과 같은 현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투자 판정 여부. 융자도 없고 세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융자가 없으면 뭐 이런 거는 융자가 없으면 이제 부치 수익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원리금이. 그죠? 자, 주택 구입비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주택 구입 비용 이게 바로 투자 금액이죠. 지금 현재 2억 5천을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이 10%이고 예상되는 유입이 1년 차에는 1억 1천만 원이 들어오고 2년 차에는 1억 2천1백만 원, 3년 차에는 3억 9천9백삼십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근데 지금 순행가법은 그지?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순행가가 뭐보다 클 때 투자합니까? 순행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또 수익수법은 수익수가 1보다 크면 투자하죠. 근데 순행가가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 현재 가치를 뺀 값인데 요 유입이 있고요. 유출이 있는데 유출은 항상 언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출을 해.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라 그랬죠? 2억 5천만 원. 그게 이제 유출 투자 비용이고 요거는 현재 나가는 돈이니까 투자 금액이 바로 유출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2억 5천을 지출하면 유입이 1년 차에 얼마? 1년 후에 1억 1천만 원 더 온다 그랬고 참네. 그다음에 2년 후에는 1억 2천1백만 원 들어온다 그랬네. 그다음에 3년 후에는 3억 9천9백삼십만 원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들어오는 요 돈들은 언제 들어와? 1년 후부터 들어온 거니까 미래 가치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야 순행가를 계산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자, 1년 후 1억 1천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2년 후 1억 2천1백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3년 후 3억 9천9백삼십만 원이 현재 얼마인가?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전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야죠. 그죠?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그지? 근데 지금 N은 기간인데 1년 후니까 여기는 1성, 2년 후면 여기는 2성, 3년 후면 여기가 3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R이 뭐야? 할인율이죠. 요 할인율이 뭐가 사용됩니까? 요구수익률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구수를 10%를 넣으면 돼. 그죠? 그 분모가 얼마나 돼? 요거는 요거는 0.1에 1성이니까 분모가 1.1이죠. 그럼 요 금액을 뭐로 나누면 돼?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1.1로.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을 역시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R이 이게 10%니까 0.1이고 기간은 2년이니까 이제 이게 2성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1.1의 제곱이지. 그럼 1.1의 제곱이니까 1.21이죠. 요 금액을 분자가 이러니까 1.21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분자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놈은 1.21로 나눠주면 돼. 그럼 요거는 뭐로 나누면 돼? 1 플러스 0.1에 3성분의 1을 곱해야 된단 말이야. 요 금액에. 그지? 근데 1.1에 3성은 얼마야? 1.331이죠. 그럼 결국 요 금액을 1.331로 나누어주면은 현재가 된다는 뜻이지. 그 요거 나누면 이거 얼마야? 1억. 요거는 나누면 역시 1억. 이거는 나누면 3억이죠. 요 금액이 바로 뭐다? 이게 유입이 현재 가치로 바뀐 거야. 그럼 유입의 현재 가치는 총 얼마입니까? 5억이죠.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억인데 유출의 현재 가치는 얼마였죠? 투자 금액이니까 2억 5천이죠. 그지? 그럼 순행가는 얼마야? 2억 5천이죠. 지금 순행가가 2억 5천 계산됐고요. 수익수수는 얼마입니까? 수익수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거지. 그럼 5억 나누기 2억 5천이니까 2가 되겠네. 수익수수는. 그죠? 수익수수가 2가 나오겠죠. 순행가는 2억 5천이고. 그럼 1번에 순행가가 마이너스 1억 5천이 아니고 순행가는 2억 5천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를 채택한다 그랬지. 순행가는 0보다 크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행가가 지금 2억 5천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채택해야 되죠. 기각이 아니고. 그리고 순행가가 3억 2,500만 원이므로 해당 투자를 채택하는 게 아니고 2억 5천이었습니다. 순행가는. 그죠? 계산을 했잖아 지금. 그다음에 3번에 요구수익률이 내부보다 크므로 해당 투자를 채택한다. 요구수익이 내부보다 크면 어떻게 채택합니까? 당연히 기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수익이 내부보다 크다 작다? 작죠. 여기서 봐봐 어디 갔노? 좀 전에 했던 여기 있네. 순행가가 0이면은 내부수익하고 요구수익도 같죠. 근데 순행가가 0보다 큽니다. 순행가가 0보다 크면 유입의 hen가가 유출 hen가보다 더 크죠. 그 흑자가 예상되지. 그때는 유입의 hen가가 더 크면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수익수도 1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수익수도 무조건 1보다 크겠지. 지금 순행가가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수익수도 5억 나누기 2.5면 2잖아요. 그러니까 순행가가 0보다 크니까 수익수도 1보다 커지잖아. 분자가 더 크다는 뜻이니까 요게. 그럼 당연히 수익수도 1보다 커지고 순행가가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양수면 흑자가 예상된다는 뜻이니까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더 크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큰 겁니다. 순행가가 0보다 크면은. 그럼 지금 순행가가 0보다 큰 2억 5천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부 수익률도 반드시 요구보다 크겠죠. 이거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보다 작음으로 그래야지, 그지? 내부 수익이 크면 요구 수익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투자를 채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투자해야지 지금. 그죠? 지금 투자하는 경우잖아. 순행가가 2억 5천이니까 0보다 크니까. 그죠? 아, 또 맹화가 있지 말아 좀. 정신 차리고 지금 중요한 건데. 그러면 4번에 순행가는 0보다 크죠. 그리고 수익소수가 1보다 크죠. 그럼 투자를 채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고. 왜? 5번에 수익소수가 1보다 크죠. 그리고 내부수도 요거보다 큽니다. 작은 게 아니고. 크므로 투자를 채택한다 그래죠. 기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순행가가 0보다 클 때는 반드시 수익수도 1보다 크다. 그리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구수보다 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시충족 조건이니까. 그지? 순행가가 0보다 큰 양수면 수익수도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내부수도 반드시 요구보다 커져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 아닙니까? 기각해서는 안 되고. 그죠? 이 풀겠나? 22번. 올해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요 문제, 이 문제는 참 잘 맞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 핵심 백선에서도 다시 응용 문제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참 참신한 문제고 잘 만들었죠. 순행가 계산인데 그다지 크게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응용한 문제니까 유형을 익히고 꼭 풀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23번 보세요. 23번 이번 8월달 모의고사에 내놨으니까 잘 들어라.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고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 그랬어요.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항상 그죠? 이제 순행가하고 수익수수를 계산해서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 사업 기간은 1년만 나옵니다. 2년이 나오면 이제 1년이면은 요걸 할인할 때 그지? 이 돈들이 1년 후에 들어오면 그냥 1.1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1년 후에 들어온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현재화수로 바꾸려면 일시불의 현가의 수인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현재가치가 되죠. 유입은 항상 미래가치니까 이걸 현재가수로 바꿔야 뭐 순행가도 계산이 되고 수수도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업기간이 1년이면 이게 1승이 되죠. 그럼 이건 이수납수랑 똑같단 말이야. 고로 할인율이 10% 같으면 여기에 0.1 들어가니까 요 1년 후에 들어온 돈을 1.1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할인율이 5%면 여기에 0.05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요 일시불을 뭐로 나누면 돼? 1.05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문제는 할인율이 몇 프로가 제시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도표에 금년의 현금 지출이 있죠. 금년의 현금 지출이 바로 투자 금액이지. 요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 금액들이 뭐다? 유출의 현가예요. 그죠? 지금 나가는 돈 이게 금년의 현금 지출이 유출의 현재 가치지. 유출의 현가. 근데 유입은 지금 사업기간이 1년이니까 내년에 들어와. 그럼 이건 미래 가치죠. 그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지. 그럼 요 금액들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1.05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된다 이 말이야.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 뭐 손해가나 수익수수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몇 프로인가 중요한 겁니다. 할인율이 10%면 요 금액들을 뭐로 나누면 된다?
1.1로 20%면 1.2로 나누면 돼. 할인율이 7%가 나왔다. 그럼 이 금액들을 뭐로 나누면 현재가 써야 됩니까? 1.07로 나누라 이 말이야. 아니? 그럼 자, 아니? 지금 투자안이 A, B, C, D 4개의 투자안이 있어. 근데 유출의 현재 가치. 유출은 항상 지금 시점에서 나가는 돈이죠. 투자 금액이 유출의 현재 가치야. A는 300만 원, B는 100만 원, C 100만 원, D 100만 원이다. 그지? 근데 유입이 내년에 들어오는데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바꿔야 순행가를 계산하겠죠. 근데 이걸 현재가를 볼 때 할인율이 5%면 뭐로 나누라고 거기 있는 금액들을 1.05로. 그지? 그럼 A는 630을 1.05로 나누면 얼마? 600만 원. B는 얼마입니까? 그 할인율 나와 있는 돈이 320이가 315니까 1.05로 나누면 300이 되겠죠? D는 얼마야? 420만 원이면 1.05로 나누면 400만 원. D는 262만 5천원을 1.05로 나누면 250만 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유입이 현재 가치로 바뀐 거죠. 1.05로 나눠줘야 돼. 그 금액들을. 할인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순행가 계산해보자.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 여기에서 유출의 가치, 요 앞에 걸 빼고 남는 게 순행가죠. 그럼 A는 순행가가 300, B는 순행가가 200, D는 순행가가 300, C 순행가 150이 되겠죠. 그럼 수익성지수는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가치로 나눈 값이야. 그러니까 요 놈을 요거로 나누면 되죠. 600 나누기 300이니까 A는 수익수수가 2, B는 수익수수가 3이 되겠고, C는 400 나누기 100이니까 4, D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1번에 A와 C의 순행가는 같다. A하고 C의 순행가가 300, 300으로 똑같죠. 그럼 2번에 순행가가 가장 작은 4번 D, D가 순행가가 150으로 가장 작죠. 그다음에 3번에 C의 수익수수는 4다. C의 수익수수 4 나와 있죠. 그다음에 4번에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는 CBAD인가 보자. C가 수익수수가 제일 크죠. 그다음에 B죠. 그다음에 AD가 아니고 DA 순이 돼야 되겠죠. 수익수가 큰 순서는 CBDA입니다. 그래서 일단 4번은 틀렸고, 5번 지문이 중요한데,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00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A만 수행하는 투자보다, A 한 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B, C를 함께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A 투자에 딱 한 개만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 300 들어가 버리죠. 300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300밖에 없다고. 그러면 A에 투자하면 300만 원을 다 쓰게 되죠. 그럼 다른 투자하고 같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A 한 개만 투자하면 순행가가 300이니까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 말이라. 근데 B 투자의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고 C도 100만 원이고 D도 100만 원이니까 내가 300 있으면 B, C, D에 300을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럼 B, C, D에 한꺼번에 이제 300을 투입해서 투자를 했다. 그 B에서 예상되는 순행가 200, C에서 예상되는 순행가 300, D에서 예상되는 순행가 150. 요 세 개를 합친 전체 순행가가 얼마입니까? 650이죠. 요 650만 원의 순행가가 반드시 나타나요. 이게 뭐냐? 가치 가산 원칙. 그러니까 순행가법은 반드시 순행가가 큰 0보다 큰 투자를 골라서 선택하면 그 각각의 순행가를 합친 전체 순행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A 한 개에 투자하면 300만 원밖에 수익을 획득할 수 없어요. 근데 B, C, D에 300을 가지고 한꺼번에 투자하면 650만 원의 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이 적용돼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 가지고 A 한 개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B, C, D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뜻이죠. 5번 지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순행가법은 가치 가산원칙이 적용되니까 부의 극대화 가능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5번 지문이 이해됐지? 자, 요거 응용 문제로 내놨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다. 8월달 모고사에 나와서 2주 후에 또 이것도 찍고 또 넘어가고 하면 나도 찍어 본다. 근데 모고사 때 볼 겁니다. 자, 24번. 똑같은 문제에서 24번도 다음 같은 현금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행가와 내부 수익률은 그랬는데 일단 순행가 계산을 하면 할인율이 몇 프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지? 사학기간 1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지금 할인율이 20%가 나왔죠. 그럼 사학기간이 1년이니까 지금 얼마를 투자를 해요? 초기 현금 지출이 5천원이니까 5천원 투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5천원이 유출의 현가죠.
근데 유입은 내년에 말기 1년 후에 들어오죠. 얼마가? 6천원이. 그럼 이거는 내년에 들어오니까 미래가치지. 그럼 요걸 현재가치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요 돈을 뭐로 나누라? 1.2로 나누면 되겠네. 할인율이 20%니까. 그죠? 그러면 유입의 현가는 얼마가 됩니까? 5천원이죠. 6천원 나누기 1.2니까. 그럼 유출의 현재가치도 5천원인데 유입의 현재가치도 5천원이다. 그럼 순행가는 얼마인데? 0이 되겠고 수익수술은 1이 되겠네. 유입과 유출 현재가치가 같으니까. 예? 유입의 현가도 5천원, 유출의 현가도 5천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행가는 0이고 수익수는 1이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재가치를 유출의 현재가치와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지? 이 유입과 유출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죠. 그러면 자, 지금 유출의 현재가치는 얼마인데요? 5천원이잖아. 5천원. 유입은 1년 후에 들어오는데 얼마 들어와? 6천원이 들어오는데 요건 미래가치죠. 그럼 이걸 현재가치로 바꾸려면 1 플러스 R에 N성분의 1을 해줘야 이게 현재가치가 되잖아. 그죠? 그럼 요게 이제 유입의 현재가치라. 요게 유출의 현재가치고 요 두 개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요게 R. 요 놈이 내부 순위라. 이걸 구하라 이 말이라. 어? 그러면 이 분자가 1이니까 6천원 나누기 1 플러스 R에 1승이죠. 1년 후니까 있을 없어도 똑같지요. 요놈이 뭐하고 같다? 5천원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럼 1 플러스 R은 1 플러스 R. 요 분모는 요놈 나누기 이거니까 6천원 나누기 5천원이죠. 얼마라? 6천원 나누기 5천원 하면 1.2잖아요. 그럼 1 플러스 R이 1.2니까 코로 R은 얼마고? 0.2죠. R은 그지? 1 플러스 R이 1.2면 R은 0.2가 되겠네. R은 R이 뭔데?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고. 계란이 아니고 R이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0.2니까 20%이 말이네. 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지금 20%가 계산했는데 원래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야죠. 아니? 유입과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이니까 유입과 유출의 가치를 이렇게 같게 만들어 놓고 할인율 노름을 계산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하면 어렵잖아요. 쉽게 구하는 방법.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 뭐라? 요구 수익률하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야 되겠네. 도저히 안 되겠네. 내부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 뭐 다 같은 말이잖아요. 투자를 한다면 투자안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럼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하고 같은 말이니까 이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 요게 내부 수익률이야. 기대 수익률. 지금 투자 얼마 한다 그랬죠? 5천원 투자한다 그래서 5천원. 지금 초기 현금 지출이 투자 금액이라니까. 그럼 5천원 투자하면 1년 뒤에 얼마가 들어와요? 6천원이 들어와요. 6천원이. 6천원이 들어오는데 6천원이 전부 수익이 아니죠. 투자 금액에서 투자 비용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 5천원은. 그지? 그럼 5천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나면 남는 게 예상되는 수익이죠. 수익 얼마 예상되는 거야? 1,000원 예상된다 이 말이야. 6천원 들어오면 본전 5천원 빼고 나면 1,000원 수익이 예상되는 거죠. 그럼 수익이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고 이거? 20%네. 요게 내부 수익률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금에서 예상 수익이 차는 비율을 내부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 내부 수익은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투자하는 돈에서 수익 얼마 예상되는가 따져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내부 수익률은.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20%, 지금 순행가는 0, 수익률은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23번 문제를 풀 줄 알면 24번 같은 거는 아주 식은 죽 먹기겠죠. 그죠? 풀 수 있겠죠? 자, 요 응용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다. 8월달 모의고사에 내놨다 했어요. 내놨다 했어요. 또 모의고사 나오면 적어놓고 틀리지 마라. 25번 넘긴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향후 3년간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는 그래서요. 자, 연간 임대료는 1년차에 5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 후부터는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 그 연간 영업 경비는 1년차에 200만 원에서 매년 1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근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이렇게 각각 주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순영업 소득이 들어오는데 그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야. 이것도 이제 순행가 계산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자, 순영업 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남는 거죠.
요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하고 남는 게 순영업소득이죠. 근데 이 총소득이 뭐야? 이게 임대료란 말이야. 임대 수입.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호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이 총수익이잖아. 그죠? 임대료가 바로 이 총소득을 뜻합니다. 그럼 자, 이 총소득이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에 3년차에 이 총소득은 얼마 들어온다고? 1년차에 얼마? 5천만 원에서 매년 200씩 증가한다 그랬지. 그럼 2년차에는 5,200 들어올 것이고 3년차에는 5,400이 들어오겠죠. 1년차 5천에서 200만 원씩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영업 경비, 이 경비는 1년차 2천만 원에서 매년 100만씩 증가한다 그랬죠. 그럼 1년차는 2천, 2년차에는 2,100만 원. 그럼 3년차에는 2,200만 원이 나겠죠. 100만씩 증가하니까. 그지? 근데 이 임대료 수입에서 경비를 빼고 남는 게 뭐다? 그게 순영업 소득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순영업 소득은 1년차에는 3천만 원, 2년차에는 3,100만 원, 3년차에는 3,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요게 1년차, 2년 후, 3년 후에 들어오니까 요 돈이 미래 가치잖아요. 그럼 요 금액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1년 후 3천이 현재 얼마, 2년 후 3,100만 원이 현재 얼마, 3년 후 3,200이 현재 얼마인 걸 구하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지. 그럼 요 금액들에다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해주면 되겠죠. 1년차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0.95, 2년차에는 0.9, 3년차에는 0.85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각각 곱해가지고 합산해주면 돼. 요 곱하니까 얼마고? 2,850만 원. 요 곱하니까 2,792가? 요 곱하면 2,700, 20이 되죠. 요, 이거 합치면 이제, 이 세 개 합치면 되지. 합치니까 8,360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지? 여기에 3년 동안 들어오는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가 요 금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유형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아주 간단하지. 그러니까 임대 수입은 1년차에 5천에서 매년 200씩 증가해요. 근데 나가는 경비는 1년차 2천에서 매년 100만씩 증가하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에 들어오는 순영업소득을 여기서 요거 빼면 나오잖아. 그지? 이게 나오면 이게 미래 가치니까 여기에 현가계수 그냥 곱해주면 된단 말이야. 각 해당 기간의 현가계수를 그대로 곱해주면 현재 가치가 나오잖아. 그죠? 이걸 전부 합쳐주면 되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유형을 익혀서 풀어야 되겠죠. 못하겠죠? 하겠어요? 에?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찍고 이래야지 뭐 어쩌겠나. 그죠? 시험장에서 바로 딱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서도 못 풀 거야.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걸 어떻게 해결될지 요령을 몰라. 이게 이제 재작년에 처음 나온 유형이지만 그죠? 별로 어려운 유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형태를 좀 익혀놔야 문제의 유형을. 자, 26번 투자 타당성 분석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순행가는 장래 순수입에서 지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가 아니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수입에서 그냥 지분을 차감한 게 순행가가 아니고 순행가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죠. 순현재 가치 이 말이라. 근데 그냥 수입에서 지분을 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수입은 항상 언제 들어와요? 이 수입이라는 건 항상 미래에 들어온다니까. 이게 수입 아닙니까? 그지? 이 수입은 항상 미래에 들어오는 미래 가치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야만 순행가가 계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입에서 그냥 지분을 뺀다 그러면 안 돼. 순수입의 현가에서 지분의 현가를 뺀 값. 그래야 돼. 에이? 순수입의 현재 가치가 뭡니까? 요 두 가지 현재 가치가 수입의 현재 가치죠. 그 수입의 현재 가치. 요 두 가지 현재 가치에서 유출의 현재 가치. 그 유출 현재 가치를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입에서 그냥 지분을 뺀다 그러면 안 되고 순수입이 미래가치 상태로 있으니까 미래가치에서 현재가치를 어떻게 뺍니까? 합배의 시점이 불일치한다. 그지? 그러니까 순수입의 현가에서 지분의 현가를 차감한 값. 그게 순행가입니다. 그냥 수입에서 지분을 뺀다 그러면 안 되고 현재 가치로 바꿔야 돼. 항상 합배 가치를. 그다음에 2번은 내부 수익률은 순행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렇죠. 내부 수익률이 순행가를 0으로 수익수는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죠. 그래 수익성 지수가 0보다 크다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수익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돼. 순행가는 뭐보다? 0, 또 숫자도 바꾸면 안 돼. 이 순행가 부분 순행가가 뭐보다 커야?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고, 그죠? 순행가가. 수익수가
1보다 커야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내부수법은 내부 순일이 요구수보다 커야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 기준이 그지? 순행가는 0이고 수익수는 1입니다. 1하고 0 숫자를 바꾸면 큰일 나. 또 뭐 순행가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런 소리 해라 또 내년에 만난다. 순행가는 무조건 0, 수익수가 1. 그래야 투자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4번부터 볼까? 순소득 성수가 클수록 우월한 투자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순소득 성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해? 순소득 성수를 다른 말로 자본 회수 기간.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은 길어야 좋아, 짧아야 좋아? 짧을수록 좋지. 그럼 순소득수가 작을수록, 그죠?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순소득수가 작을수록 당연히 우수한 투자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연평균 순행가는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고 연평균 순행가는 초기 투자 금액에 따라 뭐 많고 적고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항상 연평균 순행가는. 왜 연평균 순행가는 크고 작을 수가 없느냐? 똑같아 항상. 왜 그런 거 아닐까요? 평균 순행가죠. 연평균 순행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 순행가에서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전체 순행가가 크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전체 순행가가 1억이다. 1억인데요. 저당수가 0.13이다. 그 연평균 순행가는 그냥 저당수만 곱하면 되니까 매년 연평균 순행가는 1,300만 원이 일정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야. 왜? 저당수만 곱하면 계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거나 적어질 수가 없죠. 1,300으로 균등하게 하면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당수만 곱해버리면 그냥 평균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평균 순행가는 항상 동일하지 달리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봐봐. 원금 균등 방식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융자 받은 금액에 저당 상수만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10년 상환 조건 돈을 빌리고 매년 상환해 가는데, 그지? 융자 1억 받고 매년 저당수가 0.16이다. 그러면 매기간 상환할 원리금은 1,600만 원으로 일정한 거지. 이 원리금이 뭐 많고 적고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저당 상수만 그냥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지? 그 연평균 순행가도 마찬가지야. 그냥 전체 순행가에다가 저당수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요 평균 순행가는 항상 일정하지. 이게 크거나 적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방식이 똑같다는 거지. 저당수만 곱해서 원리금이 구해주면 요 원리금은 1차 년도부터 만기까지 똑같이 1,600만 원씩을 균등하게 상환해 가는 거죠. 똑같은 이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평균 순행가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많고 적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동일한 거지. 그래서 이건 틀렸다는 거 알겠죠? 자, 연평균 순행가도 순행가법의 일종이죠. 이름이 순행가라는 용어가 붙었잖아, 그죠? 이것도 순행가법의 일종인데, 순행가법은 합계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할인임금 수준법의 일종이죠. 자, 예전에 우리 시험 나온 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연평균 순행가는 전체 순행가의 저당 상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맞죠? 그리고 합계의 시행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거기까지 맞죠? 거의 지문으로 딱 한 줄 나왔어요. 한 번 딱 나온 적 있어. 26회인가? 연평균 순행가는 전체 순행가의 저당 상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맞습니다. 기회가 두면 좋죠? 그 전체 순행가의 저당수 곱해주면 그게 연평균 순행가야. 근데 이것도 순행가법의 일종이죠. 순행가는 용어가 붙었잖아. 현가 회수기한법도 단순 회수기한법이든 현가 회수기한법도 회수기한법의 일종이죠. 그 회수기한법도 단순 회수기한법이 있고 현가 회수기한법인데, 다만 현가 회수기한법은 회수기한 앞에 현가라는 용어가 붙었으니까 회수기한을 현재 가치와 시켜서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근데 단순 회수기한법은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 연평균 순행가는 순행가라는 용어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순행가법의 일종이지. 그럼 순행가법은 할인임금 수준무수법의 일종이니까 할인임금 수준법은 전부 시행가치를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평균 순행가법도 당연히 시행가치를 고려한다. 그걸 기억하라 말이야. 전체 순행가의 저당수를 곱하여 계산되면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는 기법이다. 그걸 알아도 저희 4번 집은 몰라도 돼.
뭐 투자 금액에 따라 뭐 적은지 많은지 일정하다 그냥 연평균 수익률과는 항상 동일하지 이게 많고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상수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번 별로 어려운 거 없어. 그 다음에 28번 봐요. 28번에 4번 지문 나머지 지문은 뭐 별거 없다. 4번에 화폐의 시가가치를 고려하면 서로 다른 두 투자의 회수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후기의 현금 유입의 흐름이 큰 투자 대안의 타당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 서로 다른 두 자산의 회수 기간이 동일하다. 지금 봐라.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지금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투자 금액이 1억인데 지금 A 투자는 있고 B 투자는 있다고 같이 해보자. 근데 A 투자는 1억 투자하면은 1년 후에 1,000만 원, 2년 후에 2천, 3년 후에 3천, 4년 후에 5천이 회수돼. 그러면 투자 금액 1억이 모두 다 회수가 다 됐죠. 4년 지나면. 그죠? 요 4개 합치면 1억 아니야. 근데 B 투자도 투자 금액이 역시 1억입니다. 1억인데 B 투자는 1년 차에 4천만 원이 들어오고 2년 차에 3천만 원이 들어오고 3년 차에 2천이 들어오고 4년 차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럼 4개 합치니까 역시 1억 회수가 됐죠. 그럼 A든 B든 간에 자본 회수기간은 똑같이 몇 년이고 4년이잖아. 그죠? 자본 회수기간은 좀 동일하죠. 근데 A 투자는 초기에 유입이 적고 후기에 유입이 많아. 그죠? 근데 B 투자는 초기에 유입이 크고 후기에 유입이 적어지죠. A, B 중에 어느 게 더 양호한 투자이다 이 말이야. B가 양호하다. B가 양호하다. 그러니까 초기에 유입이 큰 투자니 후기에 유입이 큰 투자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돈들은 전부 1년 후부터 들어온 돈이니까 미래 가치지. 그럼 이걸 이제 현재 가치 화시키려면 할인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할인을 할 때, 자, 우리 지난주 화폐 시가가치 계산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단 말이야. 찾아줘야 되나 봐. 속에 침을 나는 거야. 지난주에 안 나왔나 그거? 기억이 없나? 지난주에 안 했나? 화폐 시가가치 계수 어디 갔나? 화폐 시가가치 계산. 찾아서. 238페이지 가봐요. 238쪽. 빨리. 뭐 좀 한 개 배우면 머릿속에 남는 거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38쪽에 2번 문제에 맨 밑에 리얼 지문 본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봐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죠. 근데 요 할인율이 요 R이잖아, R. 이게 할인율인데 요 R 요게 상승한단 말이야, 할인율이. 그럼 전체 분모의 값이 커지는 거죠. 분모가 클수록 요 현재 가치 금액은 작아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당연히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원리 때문에 그죠? 자, 1년 후 4천이 현재 얼마인가? 2년 후 3천이 현재 얼마인가? 3년 후 2천이 현재 얼마인가? 이걸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것들은 전부 일시불이잖아.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들어온 돈이니까. 그럼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줘야 되지. 근데 이게 초기에 유입이 큰 것보다 후기에 유입이 커지면 이게 후기로 갈수록 그죠? 후기로 갈수록 할인율이 계속 상승해 버린다 이 말이야. 할인율이. 그럼 요 할인율이 계속 상승하면 현재가치 금액이 당연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후기에 들어온 돈이 큰 것보다는 초기에 들어온 돈이 커야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투자 후 사업 초기에 들어오는 유입이 후기에 들어오는 유입보다 더 커야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80세부터 투자를 해. 지금 80세에 투자해요. 그럼 81세부터 시작해서 82, 83, 84세부터 계속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초기에 들어온 돈이 많으면 만져보고라도 죽지만 후기에 들어온 돈이 많으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뒤질 확률이 높다는 거다. 그래서 초기에 유입이 클 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 그냥 사업 후기보다는 초기에 유입이 더 커야 유리하다. 이게 항상 왜 초기에 유입이 커야 유리하냐? 할인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가 했을 때 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 초기에 들어온 돈이 더 커야 유리하다는 거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몇 번 했노?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나? 270페이지 갑니다. 270쪽.
29번 가자요. 29번에 다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그랬는데 거기다 첨가 단순 회수기간법에 따라 회수기간을 구하고 그리고 투자 여부는 요거까지 회수기간과 투자 여부 이렇게 적고요. 단서에다가 회수기간과 투자 여부는 이렇게 적어놓고 단서에 목표 회수기간은 3년 이렇게 적어. 목표 회수기간은 3년. 그래놓고 이제 문제 다시 보자. 지금 일단 회수기간부터 따져봐야 되죠. 자,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1억이라고 그랬죠. 1억. 근데 1억 지금 투자하면 1기, 1년 후에 3천 들어와. 3천 회수됐어. 2기, 2년 후에 2천이 들어왔으니까 2년 지나면 총 5천이 회수됐죠. 그럼 3기, 3년 후에 또 2천 들어오니까 3년 지나면 총 얼마? 7천이 회수가 됐어. 그럼 이제 4년째 가면 얼마만 회수하면 돼? 아니, 지금 3년째까지 해서 7천을 회수했으니까 투자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지.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는데 4년째에 지금 6천이 들어오죠. 그럼 1년간 이게 들어온 돈이 6천이니까 6천에 3천이면 1년 중에 반만 지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3천 회수되는 거잖아. 그지? 그로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면 전부 1억을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투자자가 단수에서 아까 목표 회수기간을 3년이라 그랬지.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 목표 회수기간보다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더 길잖아. 그죠? 그럼 투자 기각 이렇게 돼 있죠. 채택이 아니고. 그래서 회수기간은 3년 6개월. 옆에다가 투자 기각 이렇게 적어라. 3번 옆에다가. 정답에다가. 그죠? 아무데나 적으면 된다. 3년 6개월 옆에다가 기각 이렇게 적어야지. 참네. 잘했어요. 32번 가신다.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순행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수익의 현가과 투자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하죠. 요 세후 수익의 현가합, 요게 이거란 말이야. 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게 순행가법이죠. 근데 유입이 요 두 가지를 뜻하는데 이건 둘 다 전부 세전이 아니고 세후죠. 세후 수익의 현가합이 요 두 가지 현가를 뜻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는 게 유출의 현가 아닙니까? 이제 투자 비용. 이 투자 비용은 항상 현재 가치죠. 이 비용의 현가합 그리고 세후 소득의 현가합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순행가법이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익수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죠. 순행가는 0보다 크고 수익수수가 1보다 크고 또 내부 수익이 요것보다 크면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매 기간의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이 비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죠. 이 부채 감당률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어떤 땡겨서는 이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시험에 등장합니다. 분자가 뭐 순영업 소득 그리고 분모가 부채 서비스 즉 부채 서비스가 바로 원리금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 비율 아닙니까? 그지? 근데 연간 상환할 원리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예상되는 순영업 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되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적은 값이 나오겠죠. 이게 1보다 적으면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이자를 지급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는 다 수익을 전부 원리금 상환에 써도 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채무를 불안할 가능성이 명백히 커지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반드시 1보다 커야 됩니다요. 그리고 4번의 총소득 성수법은 합계의 시가치를 고려한 게 아니고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 총소득 성수법 이게 이거잖아. 총소득 성수법, 순소득 성수법. 이 성수법은 성수는 어림심표의 일종이죠. 그리고 또 총자산 회전율이라든가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도 이것들도 전부 뭐야? 어림심표의 일종이죠. 어림심표 중에서 이것들은 수익률이고 성수는 성수법 아닙니까? 근데 성수법이든 수익률법이든 전부 다 어림심법이니까 어림심법은 비할인 기법에 포함되는 거지. 그런 합계의 시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총소득 성수든 순소득 성수든 종합자본 환원율이든 총자산 회전율이든 지분 배당률이든 전부 다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순행가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 또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현가회수기간법, 그죠? 현가회수기간법은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요 기억하셔야 돼. 비율분석법은 사용 지표에 따라 분석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어떤 지표에 의한 분석의 결과가 다른 지표에 의한 분석의 결과와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자, 비율분석법은 여러 가지 비율을 계산해 가면서 그 비율들을 비교해서 투자율을 결정하는 거죠. 비율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율 중에요. 먼저 이제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지? 대부 비율. 담보부동산 가치에서 융자 금액, 부채가 얼마를 차지하느냐, 요 비율이고. 그리고 또 부채 감당률도 있고. 그리고 뭐 채무 불이행률 하는 것도 있죠. 요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초소득이다. 이게 순유업 소득이 아니고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뭘 합친 거? 부채 서비스액을 합친 비율이잖아. 그지? 근데 비율 분석 지금 A라는 투자는 있어요. A라는 투자를 놓고 지금 부채 감당률을 한번 측정해 봤어. 그랬더니 1.04가 나왔다.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지. 이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가율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 있는 거죠. 그럼 부채 감당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져요. 근데 채무 불이행률을 측정해 봤단 말이야. 채무 불이행률. 그랬더니 채무 불이행률이 1.02다. 부채 감당률이 1.04가 아니고 1.4. 1.4배. 그럼 투자하지. 1보다 크니까 1.04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근데 채무 불이행률을 측정해볼까 1.02가 나왔으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102%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거 투자할 수 있어 없어? 투자를 못하지. 투자를 기각해야죠. 그러니까 비율분석법은 동일한 투자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율을 사용에 따라 투자하자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하지 말자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지금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졌죠. 이런 결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개 단점. 한 개 더 알아야 돼 지금. 자, 뒤로 넘겨가지고 36번 한번 봐봐. 36번에 5번 지문. 비율분석법의 한계로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 산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지. 자, 비율분석법은 전부 비율을 계산해 놓고 그 비율들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비율은 백분율로 몇 퍼센트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반드시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어. 분모 분자가 다 있는 거죠. 분모하고 분자가 있어야 비율이 계산돼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율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뭔가 한 개를 잘못 추계를 해버리면 한 개를 잘못 계산했어요. 그럼 비율 자체가 엉터리로 계산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단점. 제일 큰 단점은 자, 동일한 투자 아니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첫 번째 단점. 그 다음에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에 대해서 한 개만 잘못 계산했다. 잘못 추계를 해버리면 비율 자체가 엉터리로 계산돼 나오는 거죠. 부채 감독률이 1.4가 나와야 이렇게 1.08이 나와버리면 1.4면 투자를 하지만 0.8이 나오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 자체에 대한 추계를 잘못 계산해보면 이 요소에 대한 추계를 한 개만 잘못 계산해도 비율 자체가 왜곡되면서 투자 판단 기준이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율 분석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고 또 세 번째 단점은 비율 분석법은 역시 비할인 기법에 포함이 되죠. 우리 합배가치를 할인하는 비할인 기법에 어림셈법,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비율분석법 있잖아요. 그럼 이 비율분석법 부채 감당률이든 채무 불이행률이든 이런 것들은 전부 합배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나 말이에요. 이 수익들은 전부 다 미래에 발생하는 미래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할인하는 과정이 없잖아 지금. 그죠? 수익을 그대로 다 넣었죠. 이 수익은 전부 미래에 발생하는 거지만 그지? 그렇죠? 이걸 전부 그대로 할인 안 했잖아 지금. 예상되는 순요소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부채 감당률이 얼마나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니까 할인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비율로서도 전부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세 가지 단점 알아둔다. 비율법의 세 가지 단점.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서 의사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에 대한 추계를 잘못해버리면 비율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투자 판단 여부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율로서도 비할인 기법의 일조니까 화폐의 시행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오케이? 거기까지 기회 놓고 뒤에 36번 문제 지금 5번은 설명을 드렸다요. 36번에 거기 1번 봐요. 36번에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지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고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 또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공식 이거 그 지문에 자주 등려해요. 이게 유효 총소득입니다.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지폐를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 비율이 바로 채무 불이행률이고 채무 불이행률이 1이다. 채무 불이행률이 1이 나오면 유효 총소득하고 분자에 있는 경비하고 부채 수익을 합친 게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뭐죠? 손익분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 또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그리고 대부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고 또 뭐 차입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차입 비율, 또 담보 인정 비율,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대출 비율, 대부 비율, 그리고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동의어도 누가 이렇게 많이 만들노? 개새끼도 그냥 한 개만 쓰지. 그 다음에 3번에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리고 이제 대부 비율이 50%가 되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자, 이 대부 비율이 이제 부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거죠. 실제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부채 비율이. 실제 이 부채 비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이제 부채 비율을 구하는데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부채에 대한이 아니고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지분을 다른 말로 또 뭐라 하죠? 자본이나 지분이 같은 말이라. 자본에서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걸 이제 자본 또는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지분하고 지분, 자본하고 부채를 합치면 또 뭐라 하죠? 이걸 지분하고 부채를 합친 게 자산 또는 총투자액. 총자산이 바로 총투자 금액이라. 지분하고 부채를 합쳐서 자산이 나고요. 지분을 그냥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그 요걸 이제 그래서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부채 비율인데 요걸 달리 또 표현하면 부채가 바로 뭐냐? 대부 비율이야. 대부 비율. 그리고 지분이 지분 비율이라. 근데 대부 비율하고 지분 비율을 합치면 몇 프로가 되죠? 100%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대부 비율이 50%입니다. 그럼 지분 비율은 50%가 되겠지. 그럼 부채 비율은 100%다 말이야. 100%, 그죠? 1이니까 100%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거지. 근데 대부 비율이 100%가 나왔어. 그럼 지분 비율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은 무한대다 이 말이야, 그지? 대부 비율이 100%일 때 부채 비율은 무한대.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 이렇게 되죠. 이 대부 비율 가지고 부채 비율 이 중요하다니까 지문에 자주 나와.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이 100. 대부 비율이 100%가 되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지분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대부 비율이 아니고 부채 비율이라는 거야.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고요. 대부 비율이 100%면 지분 비율은 지분 비율이 왜 0이야? 대부 비율이 100%면 지분 비율은 맞네. 죄송합니다. 지분 비율은 0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얼마? 무한대가 됩니다. 대부 비율이 100이다. 그러면 부채 비율은 무한대.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 기억을 내두고요. 총자산 현율 투자된 총자산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바로 요놈의 역수는 총소득 성수입니다. 근데 요 총자산 회전율 요놈이 이제 총소득 성수하고 역수죠. 그러면 요 총소득 성수하고 분모문제를 바꾸면 되니까 총투자 금액에서 뭐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총투자 금액이 바로 투자된 총자산이라니까 요 자산, 이 총자산을 그냥 총투자액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또 투자금액이 같죠. 부동산 가격이나 총투자금액이나 총자산이나 똑같은 말들이 전부 다. 내 부동산이 10억짜리면 투자금액도 10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으면 내 자산도 10억이라. 근데 10억을 내 돈은 4억 투자하고 부채 6억 썼어. 그거 합친 게 10억이잖아. 그죠? 지분하고 부채를 합친 게 바로 자산이면서 투자 금액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된 총자산, 총투자액, 총자산에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요놈의 역수가 뭐? 총소득 성수. 그런데 총소득은 당연히 가능 총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6번은 아까 5번 지문은 설명을 드렸고 야, 이 문제가 뭐 이리 많나 씨발 다 하고 한 개만 더.
자, 다 하고 시작. 38번. 부채 감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채 감독률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몇 배가 되, 요거 아니야, 이거, 그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가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요 부채 서비스액이 뭘 뜻하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을 부채 서비스액을 하는 거죠. 그럼 2번 질문 봐봐. 부채 서비스액이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원금 상환액. 이자가 원금을 합친 걸 부채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2번 틀렸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3번 부채 감당률이 2, 대부비율이 50%, 저당 상수가 0.1이라면 종합자본 환원율은 10%이다. 이 계산해 봐야 되겠죠. 계산해 보려면 비율 3개를 대입을 해봐야 종합자본 환원율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갖고 언제 비율을 3개씩 대입해 가면서 푸나? 종합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아까? 환원율이라고 해서 환원율. 근데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소 구성법, 그다음에 시장 추천법, 투자 결합법, 그리고 에루더법, 부채 감당법 이런 게 있죠. 근데 부채 감당법에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던데요? 저부대 3개 곱했다.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저가 뭔데 저당 상수, 부가 부채 감당률, 그리고 대가 대부 비율. 요 3개 곱한 게 환원율이라. 근데 지금 저당 상수가 0.1이고 부채 감당률이 2이고 대부 비율이 50%다 그랬잖아. 그죠? 50%는 0.5죠. 그럼 요거 곱해봐라. 0.2 곱하기 2 하면 0.2. 2 곱하기 0.5하면 0.1. 그러니까 환원율이 0.1. 0.1이니까 당연히 10%네요. 이 환원율이 뭐하고 같다? 종합자본 환원율하고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래도 3개 곱해주면 몇 저부대? 저부대 3개 곱하니까 10% 나오네. 0.1. 그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시험지에서 이것도 안 떠오르거든. 그러면 막 공식 3개 적거든. 부채 감당률 적어놓고, 그죠? 또 대부비율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저당 상수도 적고, 이래가지고 공식에다 또 임의로 숫자를 넣어보는 거지. 순영업 소득을 1억 주면은 부채 감당률이 1억 했으니까 부채 수익이 원리금이 2억이 되겠죠. 원리금이 2억이니까 원리금 2억에다가 또 뭐 또 대입하면 그죠? 여기에 융자액이 나오죠. 원리금이 2억인데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해서 0.1이라고 했죠. 그럼 2억 곱하기 아니 2억 나누기 0.1하면 또 융자액이 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얼마? 10억이 되겠죠. 아니 20억 그죠? 20억 부동산 가격 따지면 또 대부분 몇 프로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종합자본이 딱 나와. 10%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 아이고 그죠? 그 어떻게 그렇게 풉니까? 그러니까 이 이제 환원율이라는 용어하고 종합자본 환원율이 같은 말이고 또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 부채 감당법이 저당 상수하고 부채 감당률 대부비율 3개를 곱해서 구한다. 요게 좀 떠오르면 이 지문은 아주 쉽게 또 해결되는 지문입니다. 근데 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비율을 이렇게 적어놓고 풀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왜 이 지문 한 개를 갖고 이렇게 괴로운 비율을 갖다가 4개를 한꺼번에 계산한 걸 한 지문을 어떻게 넣냐 이러니까 출제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의 신청 받아주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들 하지 마세요. 답이 2번에 있는데 왜 3번을 읽고 이의 신청까지 합니까? 그랬습니다. 2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럼 2번 찍고 3번부터 안 읽으면 되는데 뭐하러 읽어보고 이의 신청 하느냐.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 말이야. 읽지 말라고. 알았어요. 1번 2번 답을 찍으면 3번 지금부터는 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39번은 별로 어려운 게고 40번 문제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 이거 내가 다 하고 실라 그랬는데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그죠? 40번 하고 2문제만 풀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다. 40번부터 쉬었다 합시다.